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한 방에 알아보는 시간 한방이 답이다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네.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몸에 다양한 증상들, 변화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아주 신기한 걸 하나 들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입냄새도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입냄새까지 유발한다. 왜 그러니까요. 그런지 네. 아세요? 알고 계세요? 전 알죠. 아, 그래요?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까요? 네네네. 아니, 일단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좀 활발하지 않게 되잖아요. 자, 그로 인해서 침 분비량이 적어지고 입안까지 건조해지면서 이 입냄새를 유발하는 세균들이 늘어난다라고 해요. 좀 쉽게 명확하네요. 보이죠? 예, 네. MC답네요. 공부했어요. 대본에 자세히 써있기는. 그러니까 아주 네. 빽빽하게 적혀있네요, 지금 보니까. 네. 네. 자, 우리가 왜 긴장되거나 그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이러면 네. 그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입안이 갈라지는 맞아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게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아니 만약에 침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않는다면 우리 침샘 있잖아요. 귀 밑이나 턱 밑에 있는 이 침샘을 자극하면 그렇죠. 또 침 분비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이하선, 그렇죠. 네. 유식하죠? 공부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오늘 한방이 답이다. 오늘도 스트레스를 덜어낼 수 있는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원장님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실 원장님들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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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원장님들과 오늘도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알찬 정보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네. 저희 한방이 답이다 첫 번째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오늘은 어떤 고민을 해결해 봤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선생님 일단 이 여드름 같은 게 얼굴에 나게 되면 나 웃겼어? 어디가 웃겼어? 얼굴. 뭐야? 자,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제가 건강하게 도와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김규혁입니다. 컴온! 자, 오늘 저희 보이는 라디오 건강한 의사에 찾아오신 아주 아리따운 배구 선수가 치키카신 우리 한의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누구신지 그러니까 자기소개 한번 인트로듀스 셀프 마이셀프 컴온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정겨운입니다. 이름이 정겨운이에요. 네네. 보통 정겨운이라는 이름은 남자한테 많이 쓰는데 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배우. 예, 부모님이 혹시 남자에게 바르지 않았나?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 오빠 있어요. 오빠 있어요? 자, 사연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아요. 인생에 한 번뿐인 노출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저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노출하세요. 원래 이렇게 해요. 한 잔 마시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예비 신부. 선생님은 결혼 안 했는데 결혼을 하시는 분이 사연을 보냈어요. 이제 웨딩 포토도 찍어야 되고 본식에서 입을 드레스도 정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등드름이 심하다는 겁니다. 나도 약간 등드름 요즘 고민이 있는데. 그래요? 돼요? 네? 돼요? 뭐가 돼요? 이렇게 되냐? 아니. 선생님, 내가 등드름이 심하다 그랬잖아. 되냐고요 이게. 되죠. 진짜? 네네. 등드름을 치료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근데 등드름 치료를 한의원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상상이 안 가. 이걸 뜸을 들일 거야, 부항을 뜰 거야, 아니면 침을 맞을 거야. 다 해야 될 해요. 것 같아. 다. 이것도 지금 해요? 말씀하신 거 다 해요. 이것도 해요? 네. 침도 넣고? 네네. 뜸도 들이고? 네. 그게 등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어요? 네네. 야,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해. 오늘 사연 잘 보냈다. 잘 보냈어. 등드름 있는 분들 집중! 결혼식에서 꼭 입고 싶은 드레스가 등이 확 파인 이 스타일인데 저는 꼭 그 드레스가 입고 싶거든요. 사실 여자분들 이 드레스 고를 때 등 파인 거 시원하게 파인 거 있잖아요. 쫙 이거 등까지 파인 거 알아요? 등까지 싹 파인 거? 저 엉덩이까지 파인 것 같아요. 그럼 거의 앞치마 수준 아니야 그거? 웨딩 드레스 언제 입어? 하지만 새하얀 드레스와 대비되는 저의 등드림과 붉은 자국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많이 우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당일날 이렇게 메이크업으로 가릴 수도 있나요? 가리기도 많이 해요. 그래요? 네, 신부 화장 할 때 진짜
웬만한 거 문신도 가려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결혼해봤어요? 웨딩 환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가슴 여드름도 진짜 많아요. 가드름. 아 숨드름이라고 해야 되나? 가드름. 가드름은 어느 쪽에? 가운데 쪽에 많이 나나요 여기? 네네. 이 골 따라서 여기가 또 모낭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한선도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염증도 많이 생기거든요. 물로 많이 나요. 아 이쪽이 모낭이 조금 사람이 그리고 많이 쇄골 있거든요. 쪽도 많이 나요. 여기도 피지선이 발달되는 데라서. 이게 얼굴에도 많이 나긴 하지만 몸에도 이상하게 많이 나는 체질이 있어요. 그런 체질이 따로 있어요? 얼굴은 진짜 완전 깨끗하신데 어. 몸에만 그렇게 많이 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은 어디 많이 나요? 저는 안 나요. 그래? 몸에 화장을 할 수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피부과 약을 먹는 것 뿐인데 약의 용량을 늘리니 속이 메스꺼워요. 그래서 그마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결혼 후에 바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피부과 약이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어서 그 부분도 걱정입니다. 저는 이번 생에 매끈한 피부를 가져볼 수는 없는 건지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정기영 선생님 하셨습니다. 선생님 일단 등드름부터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여드름 같은 게 얼굴에 나게 되면 한양 왜 이렇게 웃어? 잠깐 죄송해요. 나 웃겼어? 어디가 웃겼어? 어느 포인트에? 아니 그 얼굴을 뭐야? 웃지 않기? 그러면 사실 이제 얼굴에 난 이 여드름이나 등에 난 등드름이랑 치료 방법은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게 약간 다를 수 있는 게 얼굴 같은 경우에는 안면부에 이제 안면 상혈감이라던가 안면 홍조, 그다음에 기타 뭐 지루피부염 등등 다른 염증성 피부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 질환을 같이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체 상부기는 하지만 얼굴과는 조금 다른 부위로 보고 또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굴하고 등 같이 여드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얼굴 쪽도 많이 치료를 받아보셨다고 하는 걸 보면 이런 분들은 체질이나 피부 특성 자체가 여드름이 많이 원래가 나는 그런 피부인 분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치료 방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아까 뭐 뜸 치료도 있고 뭐 침 치료도 있다고 그랬는데 여드름을 침으로 뜸으로 치료한다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건데 실제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일단 침 치료가요. 네. 침 치료 자체가 혈류를 좋게 해주고 피부 조직을 재생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침 치료를 하면은 어느 부위에 여드름이든 동일하게 이제 효과는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여드름 때문에 한의원을 찾아갔는데 침을 맞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침을 놔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드름 자체가 피부 표피 자체가 막혀서 생기는 일단 물질적인 그런 노폐물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지 않고 침만 맞으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거를 제거하는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침 치료나 한약 치료를 하게 되면 재발도 많이 떨어지고 재발률이 낮아지고. 그렇지, 그러겠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등드름 나 있는 거를 싹 제거를 하고 한번 싹 긁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침 치료도 하고 뜸 치료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지. 네. 가장 아주 그냥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아무 결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 사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가장 적합할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일단 압출하고 필링 하시고 침 치료 받고 약침 치료 그 다음에 한 일주일치만 한약 치료 받으셔도 염증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드름 치료, 등드름 치료까지 다 한의원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 새로운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뭐 결혼 앞두신 우리 사연자분 이쁜 결혼 잘 하시길 바라겠고 이쁜 등 만드셔서 우리 하객 여러분들에게도 다 보여주시면서 이쁜 결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드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등드름, 사실은 이제 등드름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해보니까 어땠어요? 벌써 끝났어요? 더 하면 안 돼요. 조금만이라도 더 하면은 내가 당신에게 반할 수 있으니까. 네, 빨리 집에 가죠. 자, 우리 정기현 한의사님 보내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네, 정경훈 원장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성인 여드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여드름의 침 치료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드름이 나지 않게 그 피부 바탕을 건강하게 바꿔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본격적인 건강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지만 그래도 낮 기온은 좀 오르면서 포근한 봄이 좀 찾아오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기분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맞아요.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 봄이 달갑지만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큰 일교차 때문에 어떤 그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일교차 때문에 맞아요. 기침도 많이 하게 되시고 네. 그리고 꽃가루, 황사도 많이 날리잖아요. 황사까지. 네. 아니 뭐 그러다 보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네. 신경 쓸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특히나 이제 음식. 음식에서는 또 식중독도 맞아요. 네, 위험이 많이 커지는 시기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또 나른해지는 한낮의 춘곤증. 우리가 음식 먹고 나서 졸음이 쏟아진다라는 증상들 이쯤 되면 많은 분들께서 느끼실 것 같은데요. 자, 봄에 주의해야 할 각종 질환들 그리고 또 봄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보약이 될 수 있는지 봄과 관련된 건강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네, 우리가 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좀 찌뿌둥했던 몸을 풀어내자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 몸에도 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은데 서재원 원장님, 요즘 원장님은 어떠신가요? 네. 봄을 좋아하시는 환자분이 있고요. 네. 또 봄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봄은 햇빛의 일조량이 많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세로토닌도 분비되고 기분이 좋고 꽃들도 피어나니까 활기를 많이 이제 찾잖아요. 네. 그런데 봄이 쥐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춘곤증이나 뭐 알러지성 비염, 알러지성 결막염으로 먼저 봄을 맞이하시더라고요. 이게 봄이 한의학에서는 나무의 기운이거든요. 네. 승량직이라 해서 양이 시작하는 기운을 품고 또 영어로도 봄은 스프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르는 새싹의 힘인데 이러한 이제 위로 끌어오르는 이 힘은 우리가 겨울 동안의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이렇게 솟아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겨울을 잘 못 나셨던 분들 또는 겨울에 이제 추위를 많이 타셨던 분들은 에너지 비축이 안 돼서 이제 봄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 그래서 체온이나 혈압 같은 걸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거든요. 근데 봄처럼 갑자기 계절, 기후, 일교차 이런 변화가 많이 있으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적으신 분들은 이제 봄을 힘들게 이제 봄을 몸으로 겪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면 네. 그 이제 봄마다 맞이하게 되는 어떤 질환들이 있는데 네. 알레르기 비염, 부비동염, 뭐 그리고 결막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원장님 이어서 그 이런 질환들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을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미 지나갔지만 겨울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지나가는데. 네. 지나간 과거는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보통 한방에서는 비염 알러지 질환을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러지 소인은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병으로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 면역력이 알러지 소인을 이기면 됩니다. 꾹 눌러주면 되니까 면역력을 보강하는 한약이나 침이나 이렇게 얼굴에다 저희가 늘 혈자리 알려드렸었잖아요. 네. 그 지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면역력을 항상 올리는 관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다음은 수분 섭취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겨울철에 내 몸 관리를 잘 해놔야 네. 봄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맞아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뭐 알레르기 질환은 노출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좀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 한 가지가 봄철 감기가 아닐까 싶어요. 아, 잘 걸려요. 네, 이게 네. 봄바람이 불면서 패딩도 벗고 좀 옷도 얇아지게 입고 다니다가 그렇죠. 이제 밤이 되면 쌀쌀하면 어김없이 뭐 재채기라든지 으슬으슬한다. 좀 낮에는 봄철- 따뜻했다가 네. 밤에 추우니까 자꾸 걸려요. 맞아요. 네. 저처럼 좀 봄철 감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김남식 원장님, 실제로 환자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 많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바이러스가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는 추운 겨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감기 증상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봄은 이제 한방에서 이제 풍의 계절로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풍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변화무쌍하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너무 좀 따뜻하다가 방심하고 있다가 저녁에 갑자기 추워질 때 사람의 면역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감기에 걸리게 되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노력이 꼭 필요한데 사실 이게 감기 바이러스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변종이 2019년도에 생긴 거를 코로나19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수칙을 지금 온 국민이 다 잘 지키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뭐 마스크를 쓰신다든지 손발을 잘 닦는다든지 이런 거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하나만 덧붙여서 저녁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좀 구비해 놓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녁에 좀 쌀쌀해질 때 네. 걸칠 수 있는 것만 좀 가지고 다니시면 더 이제 감기를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못 부린다고 옷 예쁘게 입을 게 아니라 정말 이 일교차를 대비할 수 있는 가벼운 옷차림, 좀 보온이 될 수 있는 옷을 준비를 해야겠어요. 맞아요. 네. 겉옷 그 가벼운 겉옷이라도 네. 조금 여벌로 가지고 다니시는 게 맞아요. 네,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봄 하면 춘곤증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맞아요. 근데 정말 피곤하잖아요. 피곤해요. 나른해요. 네, 그러니까요. 자, 이 춘곤증이 왜 생기는지 네. 그리고 또 이 춘곤증에 도움이 되는 어떤 봄철 나물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지 오. 이 부분은 권고은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봄철에 춘곤증이 생기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절이 바뀌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체 리듬이 바뀌게 되는데요. 바뀐 기온에 적응하는 것은 몸 입장에는 굉장히 크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낮의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수면 시간도 짧아지고 활동량이 늘어나니까 에너지 소모량도 많아진 상태에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비타민이나 무기질 소모도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이러한 영양소의 필요량이 많아진 상태에서 겨울 동안 영양소 섭취가 활발하지 않았거나 피로가 쌓여 있거나 생활이 좋지 않았으면 더욱더 춘곤증을 느끼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춘곤증의 증상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나른한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졸음이나 식욕 감소를 느끼기도 하시고 소화불량이나 현기증까지도 같이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일시적으로 환절기에 느끼게 되는 춘곤증은 인체의 생리적인 변화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만성화되는 경향이 보이면 그때는 이제 다른 기저질환이나 만성 피로증후군이 아닌지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이때 춘곤증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는요. 네. 겨울 동안 쉬셨던 운동을 조금 다시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운동, 네. 예, 비타민 C나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들을 섭취해 주셔서 몸에서 신진대사에 맞춰서 영양소 공급을 따라가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또 이제 수면 리듬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낮잠을 주무시는 것도 좋고요. 이제 심한 스트레스도 춘곤증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춘곤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춘곤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우리가 음식 보관에도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식중독 위험도 커지는 계절이 바로 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김단식 원장님, 식중독 이 시기가 특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여름철이 식중독이 가장 많이 걸릴 것이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3에서 5월이 식중독이 더 많습니다. 그 예. 원인은 왜 그러냐면 사실 방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는 온도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식중독균이 잘 증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상온의 이제 식품들을 많이 방치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습관들이 봄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일교차가 커진 그 낮 시간 동안 거기에 식중독균이 증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중독 작용들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살모넬라라든지 아니면 뭐 보툴리즘 그런 이제 독소들, 그리고 비브리오균 같은 게 어패류에 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식중독균들이 다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하신 것은 뭐 가열해서 먹는 거예요, 사실은. 익혀 먹기? 익혀 먹기. 네. 그리고 보관을 할 때는 냉장 보관하시기. 그리고 꼭 씻어 먹기. 수돗물로 한 3번 정도는 꼭 씻어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고기도 그렇고 아니면 뭐 어패류도 그렇고 이런 뭐 채소도 그렇고 채소에 있는 흙에도 그런 식중독균들이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씻어 먹는 것까지 실천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네. 익혀 먹고 네. 씻어 먹고 그리고 또 손질을 했던 도마나 이런 것들은 네, 맞아요. 또 반드시 또 이제 소독을 한 다음에 네. 다른 음식을 이제 손질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잘 그만큼 명심해야겠습니다. 뭐 여름철보다 봄철 식중독도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해주셨는데 식중독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햇살이 너무 좋아서 이 햇볕
젖을 쬐러 나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이제 다 벗겨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를 가만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서재 원장님, 봄철 자외선이 피부에는 더 안 좋을 수 있을까요? 네네네. 봄철 자외선은 네. 사실 가을에 비교했을 때는 1.5배 정도 자외선이 강합니다. 오, 예. 게다가 우리가 겨울 동안에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멜라닌 색소 보호 장벽이 약해져 있는데 이 약해진 상태에서 강한 자외선을 받았을 때 이제 피부 손상을 받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 문제만 생각하시는데 자외선으로 인해서 눈이 많이 이제 손상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 네. 특히 자외선 이제 UVB라고 하는 자외선은요 굉장히 강한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빛이 반사가 잘 되는 물가에 가실 때는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 착용을 하시는 게 각막을 보호할 수 있고요. 자외선 A라는 성분은 강한 빛은 아니지만 깊숙이 침투를 해서 우리 눈에 있는 수정체까지 손상을 일으켜서 백내장의 원인이 된다거나 네. 황막 변성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익상편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익상편이라는 게 눈에 보면 이 각막과 결막 사이에 삼각형 날개 모양의 이렇게 주름이 연세 있는 분들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섬유혈관이 과증식돼서 여기 익상편이 생기는 건데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셨던 노년층 분들에게 익상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막을 누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시를 많이 유발하기도 했고 안구 건조증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겠죠. 그렇죠. 네. 자외선 차단제 요 앞에 보면 그 기능들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숫자 네. 있잖아요. 네, 숫자. 그 숫자에 의미가 있어요. 우선 SPF 지수 많이 네. 들어보셨죠? 네. SPF는 자외선 그 B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햇빛에 노출됐을 때 우리 피부 손상 정도를 1이라고 하면 네. SPF 15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그냥 1보다는 15배의 시간에 노출됐을 때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PA+, PA++, PA++ 이런 것도 보셨죠. 네. 그러면 자외선의 A라는 성분을 플러스는 2배 정도 차단해준다. 플러스가 2개 있으면 4배, 플러스 3개가 있으면 8배의 차단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걸 쓰면 좋겠죠. 네. 근데 또 너무 높은 거는 징크 옥사이드나 뭐 기타 이런 강한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또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SPF 30 정도를 2시간 간격으로 발라주시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봄철에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다. 피부 건강을 챙기는 법도 알려주셨는데 네. 특히나 눈 건강, 눈 건강. 네, 잘 챙겨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한방이 답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준비된 증상 사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0세 여성분의 사례고요. 식사는 보통으로 하는 편인데 평균 3일에 한 번꼴로 배변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자, 배에 가스가 자주 차서 불편하고 난감할 때도 있고요. 늘 배가 부른 느낌이어서 음식을 많이 먹지는 않는다라고 하시는데요. 대장 내시경 검사상 가스만 차 있을 뿐 별다른 이상은 없다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복부에 느껴지는 이 팽만감, 어떤 식의 관리법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누구한테 그 말하기도 그렇고 네. 네, 혼자만의 고민이라고 할 수 맞아요. 있는 게 네. 바로 변비인데, 자, 그런데 변비가 무조건 내가 변을 좀 적게 본다, 그 빈도가 좀 낮다고 해서 네. 변비라고 볼 수는 없고 뭐 어떤 다른 기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변비를 진단을 하는 건지 네. 서재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사람마다 대장의 기능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의학적으로는 3, 4일에 한 번 미만이거나 그러니까 배변을 하는데 힘이 들어가는 경우를 변비라고 이제 병명을 짓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유병률은 16.5%로 가장 흔한 소화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람마다 대장 기능에 차이가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반드시 뭐 며칠 동안 맞아요. 변을 안 보면 변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예,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가장 흔한 변비의 원인은 뭘까요? 원인. 그러니까 원발성과 이차성이 있는데 물론 중추신경 질환으로 뭐 치매나 파킨슨 네. 또는 또 정신적인
질환으로 우울증이나 뭐 거식증 이런 것 때문에 변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오늘 우리가 논할 변비는 기능성 변비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경련성 변비, 직장성 변비, 이완성 변비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경련성은 장의 연동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면 변을 잘 봐야 되는데 변비가 생깁니다. 이게 가장 흔한 예로 네. 우리 여자분들 중에 많아요. 여행을 가거나 내 집이 아니면 변을 못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흥분되기 때문에 네. 장이 좁아지고 단축이 돼서 변이 장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변비가 경련성 변비입니다. 예. 그다음에 직장성 변비는 변을 참는 습관이 생겨버려서 직장에 있는 그 신경이 둔감해지고 배변 반사가 약해져서 생기는 습관성 변비입니다. 세 번째 이완성 변비는 장의 연동 운동이 오히려 약해져서 생기는 변비인데요. 일례로 노인분들, 네. 그러니까 또 변비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이제 변을 밀어내는 힘이 이완돼서 안 되고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먹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완성 변비가 유발되고 운동이 부족해서 복근의 힘이 약하신 분들도 이완성 변비를 앓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습관에서 오는 문제, 문제. 노인이나 어떤 노화로 인한 네. 그런 문제까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뭐 이러한 변비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검사를 받아보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사례자분께서는 내시경 검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 김남식 원장님, 네. 요즘 뭐 이런 상황의 환자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네, 많습니다. 사실 뭐 검사상으로 이상이 없다는 네. 거는 사실 너무 기쁜 일이에요. 이제 환자분께서는 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대장의 실질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요. 네.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는 범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환자분과 같이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이상은 나오지 않고, 근데 이제 위장 그리고 대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물을 잘 밀어주지 못하는 증상을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과 같이 뭐 팽만감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식욕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팽만감 때문에 또 음식을 덜 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대변에 변화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사를 할 수도 있지만 환자분처럼 변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의 경우는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의 범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소화불량이 지속되는 상황, 기능성 소화불량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장님 그러면 네. 이러한 상황을 유발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나요? 두 가지로 보는데 이제 네. 한 가지 사실은 같은 건데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담음이나 담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이제 요새는 일반 분들도 많이 요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내부에 불순물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 뭐 볼록볼록 뭐가 굴러다니기도 하고 뭐가 뭉친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느낌이 생기는데 사실 그 안에 뭐 어떤 물질이 생긴 게 아니고 장이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가스가 차서 이동을 하면서 그러한 느낌들이 좀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양의학적인,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율신경의 실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상당히 유식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위장의 움직임을 다스려주고 있는 신경이 있는데 네. 그 신경의 움직임이 좀 좋지 않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스트레스고요. 스트레스 그리고 뭐 타고난 어떤 위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고 네. 오랫동안 식습관이 부적절한 경우에도 생길 수 있고 몸이 너무 허약해서 만성 소모성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옆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지만 가장 흔한 것은 스트레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다. 네. 자, 그런데 그 원장님들도 컨디션이나 식습관에 따라서 네. 이런 그 변비, 질환이 좀 생길 것 같은데 네네. 김남식 원장님 뭐 스스로 이렇게 진단하기도 하고 그러시나요? 네, 스스로 진단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변비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네, 저도 뭐 밤늦게 식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뭐 변비가 생겨서 아침에 변을 잘 못 보면 하루 종일 배가 더부룩하고 가슴도 답답해지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네. 그럴 때 한약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있는 한약 한두 번만 먹으면 그 다음날 아주 시원하게 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이 좋은 게 뭐냐면요. 특히 이렇게 막 이렇게 적응되지 않아서 나중에 잘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예. 네, 원장님께서는
뭐 한약 복용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개선시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처럼 뭐 일반인들,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을 먼저 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거든요.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는 느낌이니까 이런 음식은 좀 피해서 먹었다. 그래도 또 소화불량이 유발된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권 원장님, 이렇게 좀 더부룩하다라든지 복부 팽만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이제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는 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포드맵 식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드맵 식품이란 이제 대장에서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장내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되는 음식을 말하는데요. 네. 그 발효 과정에서 가스나 액체가 발생을 해서 이제 복부에 여러 가지 불편감을 만드는 식품군을 말합니다. 이제 이러한 포드맵 식품에 속하는 음식 섭취가 증가할수록 실제로 장내 세균의 발효 작용이 증가해서 뭐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복부 팽만과 같은 질환들이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이때 포드맥 식품은 구체적으로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당, 알코올 등이 있습니다. 예. 이런 구체적인 식품을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가장 포드맥 식품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것들은 소스류하고 유제품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추장, 된장, 쌈장과 같은 소스들이나 마늘, 무, 파, 양파 같은 자극적인 야채들, 그리고 이제 콩, 사과, 배, 수박, 복숭아들과 같은 음식들과요. 이제 유제품들은 대표적으로 장내에서 가스를 많이 생성시키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소개해주신 식품 보니까 네. 제가 가끔씩 먹고 나서 네. 배가 터질 것 같아서 터질 것 같은 느낌. 잠을 못 잤던 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잘 네.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먹었을 때였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가 좀 안 돼서 가스가 좀 몸에서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생겼다. 네, 그렇다면 이게 방귀가 냄새가 심해지거나 뭐 이런 원인도 되는 건지 네. 좀 궁금하거든요. 권 원장님 좀 설명해 개인적인 주세요. 질문이신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그 방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삼키는 공기이기도 하고요. 네. 소화를 시키면서 발생하는 기체이기도 합니다. 네. 이때 화학 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가스 중에서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이제 방귀로 나가거나 장내에 머무르면서 불편감을 만드는 것들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가스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보통 10리터 정도 가스가 발생을 한다고 10리터요? 예.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 대부분은 장내에서 장벽으로 흡수가 돼서 사라지는 것이 맞고요. 이제 폐로 호흡을 통해서 빠져나가거나 물에 녹아서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기도 해서 실제로 불편감을 크게 주지는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장 운동이 저하되거나 하는 상황에서 네. 방귀나 복부 팽만감 가스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네. 가스 냄새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복부의 가스의 구성 성분은 약 400가지가 넘는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질소, 이산화탄소, 수소, 메탄가스 등이 있고요. 이 중에서 냄새를 만드는 것은 주로 인돌과 스카톨이라고 하는 기체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유난히 가스 냄새가 많이 나는 날은 이런 성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나 장 운동에 지장이 생겨서 가스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간이 조금 좋지 않은 경우에도 가스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이것이 지방 등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이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복부 가스가 좀 더 많이 발생해서 복부 팽만감 등의 불편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네. 우리 주변에서 누가 혹시나 방귀를 꼈는데 네. 냄새가 지독하다고 이제 구박만 할 게 아니라 죄송해요, 그동안. 네. 병원에 좀 가봐라. 네, 진찰 좀 받아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한 고민 때문에 한의원을 내원했다. 그럼 또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서재 원장님, 실제로 어떤 치료로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한방에서 쓰는 변비 한약은요, 저희가 완하제 또는 사하제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네. 뺄사 아래하,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빼주는 약을 사하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윤장
시키는 장에 윤활유를 주는 그런 씨앗 성분의 한약재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가져온 논문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사화제나 완화제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전신을 보호하는 한약을 먹었더니 변비가 개선되더라라는 내용의 논문들이 3가지가 있거든요. 우선은 중풍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했던 논문인데요. 중풍 환자분들은 오랫동안 침상에서 누워 계시기 때문에 운동이 부족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장 연동 운동이 잘 안 되시는 허증성 변비에 해당합니다. 네. 이런 분들한테 보음익기전이라고 하는 음을 보호해주는 전신을 도와주는 보약을 썼는데 변비가 개선되었다. 라는 논문도 있고요. 또 2번째는 동의보감의 대변문을 보면 노인의 비결, 노인의 변비에는 소풍순견을 사용한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변이 잘 나가지 않는 3일 이상 변을 못 본 111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소풍순견을 썼더니 20시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안팎의 배변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도 있고 또 기능성 변비 중에 보쟁이 기탕을 쓴 예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혈에 해당하는 허증성 또 변비에 대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운을 돌려주고 아래로 처지는 기운을 올려주는 보증익기탕을 썼는데 네. 변비가 개선되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아, 네. 변비에 대한 그 한약 치료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남식 원장님도 덧붙여서 좀 알려주시죠. 네, 연구들이 뭐 워낙 많아가지고요. 네. 좀 유명한 연구만 뭐 추려서 보자면 일단은 이제 그 육군자탕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제 뭐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약인데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단받고 이제 복부에 팽만감을 주로 호소하시는 분들한테 약 8주간 투여를 했더니 기능성 소화불량의 증상들을 개선시키고 변에 대한 어떤 그런 지수도 개선시켜준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 기전을 살펴봤더니 위장의 운동성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위장의 배출 시간을 단축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한약에는 쫙쫙 빼주는 약도 있고 운동 기능을, 그러니까 장의 운동성을 좋아지게 만들므로써 또 빼주는 약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허약하신 분들한테도 한약을 변비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측면이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침에 대한 연구인데요. 기능성 소화불량 변비에도 침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을 진단받으신 환자분들 대상으로 fMRI라 그래가지고 뇌가 어디가 활성화되는지 이게 색깔로 보는 검사가 있는데요. 그거를 놨더니 뇌신경을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변비도 개선시키고 소화불량도 개선시킨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도 보면 변비가 있으신 분들 바로 침 놓으면 변이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답답하시면 일단은 한의원에 오셔서 침 치료부터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네, 뭐 다양한 한약 처방뿐만이 아니라 침 치료로 변비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러한 치료를 받기 전에 당장 급하니까 변비약을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약이니까 좀 장기간 자주 먹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는 하는데 권고원 원장님, 변비약을 자주 먹게 된다면 우리 장에도 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자극성 화제가 이제 대장을 조금 무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도 네. 있습니다. 이제 장벽에 있는 신경총의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거나 이제 배변을 하려면 배변에 필요한 반사신경이 있는데 너무 약물로 자주 자극을 주다 보면 그 신경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스스로는 배변을 하는 그 기능이 많이 감소되어 있어서 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극성 화제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든지 근본적인 치료를 네, 해야지 이렇게 맞아요. 약에 의존을 하다 보면 네. 나중에 그냥 병을 더 키우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배변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변 들었거든요. 자세, 네. 네. 이게 어떤 자세일지 아, 굉장히 신경 쓸 게 궁금한데. 많네요. 네. 서재 원장님 알려주시죠. 네, 이 자세는 정말 꿀팁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우리 여자분들 중에 생리 전 증후군으로 변비 앓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네. 이 미국 의사들이 추천한 스툴이 있어요. 발 받침대. 네. 그래서 오. 변기에 앉고요. 그 발바닥 아래 스툴을 두고 발을 위로 올려서 쪼그려 앉는 자세. 저 오. 자세를 하면 대장에 주름이 펴져서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이감이 느끼지 않으시더라도 아침에 일정 시간 딱 3분만 투자하셔서 습관적으로 저렇게 앉아서 생활을 하다 보시면 네. 한 5일 지나면 규칙적인 배변 활동이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 보니까 네. 예전에 그
좀 예전 오래된 화장실 보면 네네. 우리가 이제 변기 없이 쪼그려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변을 더 잘 봤던 것 같아요. 네, 이 자세가 쾌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하니까 신기한데 네. 서재화 원장님 혹시 자세 말고도 쾌변을 위한 평소 생활 관리법 뭐 원장님만의 팁이 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게 바로 제 팁이긴 했는데요. 우선은 물을 많이 마셔야 물 되고요. 마시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네. 생리가 이제 아직 그러니까 앞두고 있는 여자분들은 이제 가스도 많이 차고 변비를 앓고 있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면 생리전 증후군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드세요. 오. 빵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바삭한 맞아요. 크래커나 스낵을 좋아하시는 오. 분이 있는데 네. 이 밀가루는 점성, 글루텐 성분이 있어서 장의 점막에 들러붙습니다. 아. 그래서 점막의 연동 운동이나 점막의 수분을 흡수하는 그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변비를 또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유산균이나 식이섬유가 많은 사과나 배, 무화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챙겨서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밀가루 끊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네. 한 물도 많이 마시고 물도 많이 마시고. 일주일 정도 저렇게 쪼그려 앉아 있다 보면은 아주 그냥 콸콸콸. 콸콸콸. 그렇죠, 네. 바로 해결되는 느낌이 드네요. 네, 아, 저까지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김남식 원장님도 또 원장님의 방법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원장님께서는 뭐 앞서서 장 건강이 훌륭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복근 운동이 되게 복근 중요합니다. 운동. 생각보다. 예, 그래서 네. 변을 밀어내주는 효과가 그 항문 직장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할 뿐만 아니고 요 복압이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복근이 잘 발달하게 되면 가스가 잘 배출이 되거든요. 오. 그래서 평소에 가벼운 복근 운동 좀 시행을 해보시면은 확실히 변이 좀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 변비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대부분 제가 또 지키고 있는 것 같네요. 예, 맞아요. 말이 안 나오네요. 네. 뭐 복근 운동부터 물 마시는 습관, 자세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유념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 이번에는 오늘의 건강 꿀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알짜 정보가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방이 답이다 한의사 권고은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다이어트 식단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다이어트 식단법을 준비하기 위해 알아야 할 총 에너지 소비량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에너지 소비량은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소화대사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기초대사량은 심장박동, 호흡, 체온 유지, 면역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이고요. 다음으로는 소화대사량이 있습니다. 소화대사량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에 소모되는 에너지량입니다. 음식의 상태나 영양소의 성분에 따라서 그 양이 달라지고요. 다이어트 시에는 소화대사량이 높은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이나 가공식품은 적게 섭취하여서 소화대사량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대사량은 우리의 총 에너지 소비량의 약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는 활동대사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를 말하고요. 활동대사량과 운동대사량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보통 총 에너지 소비량의 20에서 3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운동 종류나 강도에 따라 그 비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활동 섭취 권장 칼로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섭취 권장 칼로리는 일평균 섭취 권장 칼로리에서 다이어트를 위해 500에서 600kcal 정도 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무게 60kg의 여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루 섭취 권장 칼로리가 1800칼로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에는 여기서 500에서 600kcal 정도를 뺀 수치인 1200에서 1500kcal 정도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몸무게 70kg 정도의 남성의 경우에는 하루의 섭취 권장 칼로리가 2400칼로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하루에 1,800에서 2,000kcal 정도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의 비율은 각각 35%, 지방 20% 정도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칼로리 섭취량대로 식사를 섭취하시고 이것을 적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섭취하셨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감량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칼로리를 이렇게 수치로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손 계량법이라고 하는 계량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자기 손으로 한 줌 정도의 양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밥이나 면이나 과일이나 여러 가지 탄수화물 음식을 다이어트 시에 섭취할 때에는 자기 손으로 한 줌 크기를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단백질의 경우에는 자기 손바닥에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부피만큼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방의 경우에는 자기의 엄지손가락만큼 섭취하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지방은 조리 시에 섭취하게 되는 지방으로 충분하니 필요 시에만 견과류나 오메가3 등을 따로 챙겨주시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야채는 단맛이 나지 않는 제철 채소를 자기 손으로 한 주먹 정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이어트에 필요한 물 섭취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전 물을 500ml 정도 12주 정도 섭취를 하시게 되면 2kg 정도 감량을 한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로 물은 다이어트에 정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몸 안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물을 소화하는 데도 에너지가 쓰이고 또 물로 인해서 공복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캐나다 퀸스 대학교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 비만한 남녀들에게 식사 전 물을 충분히 섭취한 군과 충분히 섭취하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다이어트를 진행하였을 때 물을 충분히 드신 군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감량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을 식사 전 충분히 먹었을 때 실제로 40에서 200칼로리 정도 섭취 칼로리가 감소된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이렇게 물을 섭취하는데 적당한 하루 섭취량은 자기 몸무게에서 0.3리터를 곱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면 몸무게 60kg의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하루에 물을 1.8리터 정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물의 흡수를 더 높이고 물을 더 효율적으로 드시기 위해서는 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많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물병을 따로 휴대하고 다니면서 조금씩 자주 물을 섭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필요한 나트륨 섭취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나트륨 섭취가 과다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무염식을 하셔서 건강에도 해가 되고 다이어트 효율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 섭취하는 나트륨 양은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다이어트에 필요한 역할로는 지방을 원활하게 연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지방을 원활하게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 나트륨 요구량은 1,500m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무염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소량의 나트륨을 섭취하여 효율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식단을 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의 올바른 식단과 영양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한방의 답이다 한의사 권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고은 원장님께서 다이어트 식단에 대한 꿀팁을 알려주셨는데요. 네. 이게 사실 다이어트 할 때 저염식, 무염식이 좋다고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소금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는데 네. 오히려 다이어트 할 때는 나트륨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러한 극단적인 식습관으로 인해서 이게 다이어트가 끝났다라는 생각에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요죠, 그렇죠. 맞아요. 네. 이 요요 현상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권 원장님,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저희 환자분들에게는 요요가 이제 생기기 쉬운 기간인데
다이어트 후 6개월 동안은 네. 체중계를 무조건 가까이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체중계는 지방이나 근육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체중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요요 관리를 할 때만큼은 숫자로 명확하게 자신의 현 상태를 직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체중만 매일 재셔도 빨리빨리 원래 몸무게로 다시 회복을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6개월은 체중계를 가까이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체중을 뺐다 해서 무슨 시험이 끝난 것처럼 네. 갑자기 막 해방이다. 먹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정도는 특히나 내 몸의 그 몸무게를 잘 관리해 주는 게 좋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방이 답이다. 오늘도 여러 가지 건강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